음, 오케이. 이번 과정의 마지막 통신 확인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34시간의 마지막.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이제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비지도 학습 이런 것들도 같이 아름답게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다 상세하게 모든 걸 사사시 뭐 교재에 나온 알고리즘을 다 보진 않았지만 이제 중요도를 반영해서 이제 살펴봤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으로 어엿보게 이제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제일 널리 활용되는 알고리즘에 노력을 많이 할당을 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스턴 트리와 관련해서는 이제 튜닝기를 써야지 이제 최종적인 이 테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인상을 이제 가질 수 있는데 이 파람 그리드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맥스 뎁스를 이제 하는 거는 지금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얘 제안을 이제 받았지만 그거 아니요.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튜닝기를 이제 사용할 때는 파이프라인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바로 이제 제시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n estimators 이렇게 이제 하는데 요게 이제 100개가 기본값이에요. 기본값인데 이제 50, 100, 뭐 200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이제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맥스 피처스 같은 경우에도 이게 100%가 1.0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제 범위로 이제 하고 싶은데 이거를 한 20%씩 만약에 이제 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0.2씩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고 당연하게도 이 맥스 피처스를 0으로 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주는 거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잘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고 10%만 이제 보여주는 방식 이제 매 분기마다 10%면 지금 몇 개인가요? 이제 30개 중에서 딱 3개만을 보여주고 요것만 해봐 이런 식으로 아주 강하게 이제 제한을 두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과적합이 이제 개선이 될 것인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뭐 이래서 10씩 늘려가면서 뭐 살펴보고 싶다. 이렇게 이제 하면 이제 다음과 이제 가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 두 개의 조합으로 살펴보시는 게 좋고 랜덤 스테이트는 이제 끄는 게 이제 좋을 것 같고 그죠? 부트스트랩은 건드리지 말아야 되겠죠. 이거는 할 수 있다고 해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거를 안 할 거면 랜덤 포레스트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튜닝기를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튜닝을 해가지고 이제 결과를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걸려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게 모형을 만드는데 100개나 만드는 거예요. 50개, 100개, 200개 이제 만들고 그런 모형들을 맥스 피처스를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해 나가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상당히 이제 시간이 걸리는데 거기다가 크로스 밸리데이션까지 해. 그죠?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총 3개의 설정이긴 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10개의 설정이고 이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5번인데 곱하기 50, 100, 200 그러니까 총 350개의 모형을 다음 같은 설정으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꽤 시간이 이제 많이 걸렸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했을 때는 이제 이러한 이제 성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이제 무엇이냐면, 그래서 베스트 설정이 무엇이었을까? 튜닝기에서 이제 베스트 그 파람즈라고 하는 것을 이제 뽑으면 좋은데, 요거를 요 코드에다가 합치는 거는 좀 비효율적이에요. 왜냐면 튜닝을
만약에 인제 여기서 여기 출력을 하도록 내버려 두면 그 다시 인제 이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원래 애초에 인제 포함시켜 놓은 상태로 인제 하셨으면 이제 좋은데, 만약에 안 했다 하면은 방금 전에 이제 30 초를 이제 다시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너는 하지 말라면서 지금 하지 말라는 짓을 하고 있네? 그 이제 뭐 하나 보여 드리려고요. 지금 한 30초 가까이 인제 소요가 됐는데, 이게 그 엔잡스라는 설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코어의 개수를 이제 지정하는 설정인데, 그 랜덤 포레스트는 그냥 각각 독립적인 그런 모형들이기 때문에 그 동시다발적으로 훈련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엔잡스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지금 현재 하드웨어에서 가능한 멀티코어를 동시에 다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시간을 잠재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설정이고, 랜덤 포레스트에서는 특히나 그 지금처럼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싶으면 하시 해 보실 만한 그런 이제 설정입니다. 한번 해 볼까요? 아까보다는 이제 시간이 좀 덜 걸렸으면 좋겠는데요. 음. 아까의 절반 정도 이제 시간이 소요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배 빨랐다. 이 엔잡스를 이제 해 가지고 하니까. 그죠? 그래서 인제 결론적으로 이제 보시면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뭐 이런 이제 그 수치가 상세하게 나오는 건 의미가 없고, 그냥 컴퓨터는 이진법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내부적으로 메모리에서는. 근데 이거를 인제 십진법으로 이제 보여주려면 원래 인제 이진법으로 뭐 010100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숫자를 그 우리를 위해서 인제 십진법으로 그 변환을 해 줘야 되는데, 이제 이런 변환을 수행하면서 그 이진법에서는 딱 그 정확하게 떨어지는 요런 숫자들인데, 십진법에서는 그렇게 표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요런 소수점들이요. 0.3 이런 것들. 그 이진법으로 이제 표현하려면 쪼끔 이제 그 복잡하겠죠. 그래서 우리한테서는 괜찮은데, 이 0.3을 인제 그 메모리 내부에서 인제 표현하다 보면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야.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이제 나왔고, 이게 랜덤리스를 이제 고정을 안 하다 보니까는 그 테스트 점수가 아까에 비해서 인제 소폭 낮을 수도 있어요. 낮을 수도 있고, 왜냐면 근본적으로 이제 랜덤 포레스트가 랜덤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결국 이제 보시면 맥스 피처스 0.3에서 에스티메이터 50이니까, 이런 이제 가능성들을 이제 자기가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까지 다 해 가지고 이제 했겠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검증 점수가 어땠는지는 이제 이 튜닝기에서 이제 사후 분석을 해 보셔야 돼요.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펜다스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만들어서 크로스 밸리데이션 이제 보고, 그리고 이제 요거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고 싶은 거는, 그래서 이제 1 등인 걸 보고 싶거든요. 랭크 이제1 등인 걸 이제 보고 싶어요. 혹은 미인 테스트 스코어가 이제 최고로 높았던 거를 이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sort values를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해 가지고 그 특정한 열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라고 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랭크 테스트 스코어를 이제 기준으로 정렬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랭크 테스트 스코어가 1 등인 게 이제 제일 먼저 나오고, 거기서 그 미인 테스트 스코어가 이제 84 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인제 이 점수가 굉장히 큰 차이가 많이 나죠. 훈련 데이터에서는 98에 가깝고, 검증 데이터에서는 84고, 시험 데이터에서는 이제 88이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서로 다른 이제 수치들이 꽤나 다른 상황입니다. 내부적으로는 84가 최선이었고, 근데 시험 데이터에서는 운 좋게 88까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인제 이게 1 등인데도
근데 보시면 이제 어떤 경우엔 89 까지도 나오고 거의 이제 90에 가까운 수치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운이 나쁘면 뭐 78 까지 이제 급격하게 이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결정 트리들이 경험하는 이제 데이터의 분포가 상당히 다를 가능성을 이제 시사하고, 잠재적으로는 데이터가 모자르지 않을까도 의심도 되고, 혹은 섞이는 방식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그 섞이는 방식이 문제가 있는 것은 이제 이 스트래티파이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강변 여부를 가지고서 나누는 게 바람직했나, 이런 이제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원인들을 이제 조사를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이런 격차가 많이 발생을 하면 첫 번째로 의심이 드는 거는 이제 데이터의 부족, 그죠? 데이터가 이제 너무 작다, 스몰 데이터인 경우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반드시는 아니지만요.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이 훈련과 시험 데이터의 분포에 잘못된 어떤 양상들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어느 한쪽으로 이제 편향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를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나온 게 있어요. 그 알고리즘의 편견? 뭐 그런 이제 영화인데, 잠깐 제가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검색을 그냥 해보는 게 낫겠네요. 이제 또 주말이니까 혹시 뭐 넷플릭스나 이런 거 이제 보시면, 그죠? 요건데, 여기서 이게 2020년에 나왔는데 이 문제는 이제 2015년에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요 분이 MIT에서 이제 그 박사 과정 하시던 이제 분이었는데, 흑인 여성의 얼굴을 인식을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발견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 제목이 알고리즘의 편견인데 정확한 용어는 아니에요. 데이터의 편견입니다. 그 이제 왜 그랬는가를 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얼굴 인식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에 경험시켜준 데이터가 백인 아저씨 얼굴이 많았던 거야. 그러니까는 백인 아저씨 얼굴만으로 열심히 훈련한 그런 알고리즘은 알고리즘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알고리즘에 먹여주는 데이터 자체가 편향성이 있었던 거죠. 뭐 꼭 인종차별을 의도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됐겠지. 그죠? 근데 보통 데이터가 주어지면 그냥 이 데이터에 대해서 정보를 뽑느라고 바쁘거든요. 정보를 뽑느라 이제 바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 이 데이터의 뭐 분포가 잘못됐다 뭐 이런 거를 신경을 못 쓰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은근히 꽤 많고. 근데 또 반대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알고리즘은 다 비슷한 거 쓰거든요. 이런 뭐 연구하는 곳에서나 알고리즘을 새롭게 내는 거고, 그냥 이 우리 같이 이제 산업계에서 응용하는 입장에서는 뭐 학계에서 열심히 개발을 했겠지. 이제 빅테크에서 이제 개발한 알고리즘이 있겠지. 그리고 사실 빅테크도 알고리즘 개발은 잘 안 해요. 학계에서 이제 개발한 거를 빅테크에서는 그 효과가 있다 하면 돈을 딱 쏟아부어서 서비스로 만드는 걸 이제 원하지. 그 알고리즘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밑도 끝도 없는 얘기거든요. 언제 개발될지 몰라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뭐 돈을 얼마를 쏟아부으면 이제 그런 이론이 나올 것이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오로지 이제 한 사람의 이제 상상력으로 이제 되는 거니까. 그런 거는 이제 기업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논의하는 게, 음, 백인 아저씨 얼굴을 가지고서 학습을 하다 보니
그 알고리즘이 흑인 여성의 얼굴을 인식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죠. 1, '아니 어떻게 사람 얼굴이 까매?' 이러는 거죠. 왜냐면 자기가 봤던 그런 그 데이터셋에서는 까만 사람이 없었던 거야. 그죠? 두 번째로는 아저씨 얼굴이 많아. 아저씨 얼굴이 이제 많다 보니까 그 여성의 얼굴이 까맣기도 하고 여성인 거에 대해서 얘가 제대로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인제 그 알 영화화까지 된 다큐멘터리즈 영화인데, 인제 금요일 저녁에 뭐 또 이제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도 이 입문 과정을 들으셨으니까 그 교양 삼아서 한번 이제 보시기를 이제 권장드립니다. 그렇고 이제 그 얘기를 왜 하냐라고 하면, 지금 우리한테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점수가 서로 굉장한 불일치를 이제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 정도가 이제 큰 편이고. 그래서 인제 이런 경우가 보스턴 데이터의 규모가 너무 작아서 이거를 쪼개고 쪼개면 인제 굉장히 이제 달라질 가능성이 인제 있고, 그래서 그 규모를 늘리는 게 이상적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왜냐? 지금 보스턴 데이터는 1970 년대에 수집이 됐습니다. 안 그래도 이거 뭐 "쓰지 말라." 뭐 이렇게 하니까 더 이런 방식으로 수집하진 않겠죠. 근데 만약에 "데이터가 모자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 백 투 더 퓨처를 할 수가 없잖아요. 빰 빠라밤 빰빰빰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그 이 정교하게 스트래티파이를 해 가지고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 문제는 아마도 근본적으로 이제 해결되기 인제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인제 결정 트리 알고리즘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왜냐면 선형 모형에 대해서 인제 최선을 다했을 때도 비슷한 수준이 나오면서 이거보다는 과적합이 좀 적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알고리즘마다도 이제 의견이 좀 다른 편입니다. 그래서 인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평가를 해 보시면서 이게 이제 과연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도 잘할 것인가. 그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에 뭐 "집에서 새는 바가지."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잘 안 되는데 밖에 나가서 잘 될 리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인제 모형을 만드실 때 그냥 가장 좋았던 점수를 가지고서 희망을 품기에는 좀 부족한 경우가 많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인제 랜덤 포레스트를 이제 사용하는 거 관련해서 인제 살펴봤습니다. 근데 인제 그 교재랑 또 싱크를 잠시 이제 맞추고 이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는 어 결정 트리를 살펴봤는데요. 이 결정 트리를 단일 결정 트리를 사용하는 거는 응용에서는 거의 고려하지 않고 앙상블 기법을 통해서 보통은 인제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121 페이지로 인제 가 가지고 인제 보겠습니다. 결정 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전에 소개한 다른 알고리즘보다 나은 점을 보면 시각화. 아까 시각화가 쉬웠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if else 문이기 때문에 비전문가한테 "이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나요?" 하면은 여기서 쪼개고 여기서 쪼개고 여기서 쪼갰습니다." "그렇구나." 이해가 되게 이제 쉬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 스케일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그 쪼갤 때 요쪽을 쪼개든지 요쪽을 쪼개든지 그냥 마음을 정해야 돼요. 근데 스케일링에 영향을 받는 선형 모델은 왜 그러냐면 동시에 여러 축을 한꺼번에 고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결정 트리는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겁니다. 따라서 동시에 여러 축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스케일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면 어떻게 되는데?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인제 세 번째로는 여기서 인제 논의한 건 아닌데 그 선형 모형의 차원 확장 같은 거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열심히 알아봤는데. 왜일까요?
왜냐하면 차원 확장을 애초에 한 이유가 뭐냐면 선형 모형과 같은 경우에 최적화가 너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적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맥스 뎁스를 그냥 무제한으로 딱 설정을 해 버리면 그냥 최적화 문제가 없어요. 언더핏이 없습니다. 따라서 언더핏이 없는 애한테 차원 확장 같은 거를 해 봤자 그 특성 공학을 통한 차원 확장을 해 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차원 확장 전체가 소용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새로운 특성을 이제 수집하거나 아니면 인제 이 주택 가격하고 뭔가 이제 다른 데이터셋을 이제 조인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그 결과 이제 더 많은 특성들을 가진 데이터셋을 이제 만들 거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활동입니다. 이 두 개가 이제 시너지를 그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재고 관리를 한다든지 뭐 식당에서 이러면 뭐 그냥 주문 기록만 봐서는 그게 제대로 된 모형을 만들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인제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구내식당이 혹시 인제 산에 있으시면 이 날씨 좋을 때는 맨날 먹는 그 밥 말고 좀 나가서 먹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날씨가 궂은 날에는 굳이 그 우산 들고 그 비 오는데 나가 가지고 밥 먹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 주문 기록하고 날씨 정보랑 조합을 했을 때 더 나은 예측 모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뭐 진짜 그런지 아닌지 해 봐야 알겠지만. 케바케죠, 케바케. 그래서 그 모든 차원 확장이 의미가 없다는 건 절대 아닌데 선형 모형과 같은 경우에 특성 공학의 이익을 많이 보는 편이고 이 결정 트리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최적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공학적인 특성 공학적인 기법의 차원 확장은 얘한테는 의미가 없습니다. 할 필요도 없고요. 그죠? 그래서 인제 알고리즘마다 그 적용해야 되는 그 기법이 이제 다르다 라고 하는 점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장점이 있는데 그 치명적 단점이 그 맥스 뎁스를 하는 거를 이제 가지친다 그러거든요, 나무 에 비유해서. 그런 가지치기를 해도 과대적합 개선이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앙상블을 그냥 써야 된다. 이게 인제 결론이에요. 그러면 인제 랜덤 포레스트에 대해서 그 소개를 하는 부분을 인제 같이 인제 보시면 그 랜덤 포레스트는 조금씩 다른 여러 결정 트리지의 묶음인데 그죠? 그래서 서로 다르게 과대적합된 트리를 많이 만든 다음에 평균을 내서 과적합을 자동으로 줄인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이제 체험했고 서로 다르게 만들기 위해서 부트스트랩 샘플을 생성한다. 여기서 이제 쭉 설명만 했는데 우리는 실습으로 이제 살펴봤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 맥스 피처스를 통해서 특선 선택의 무작위성이 인제 들어가도록 한다. 라고 하는 거고 인제 맥스 피처스를 인제 1.0 으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무작위성이 안 들어간다는 거고. 그죠? 근데 그거보다 작게 하는 경우에는 무작위성이 이제 많이 들어가니까 결국은 트리들이 많이 달라지고 그래서 깊이가 이제 깊어지게 되면서 각각은 과적합이 이제 많이 나오겠지만 그거를 이제 의도하는 거죠. 과적합을 내는데 여러 개의 평균을 낼 거니까 하여튼 다른 관점으로 얘기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뭐 금융 전문가, 소프트웨어 전문가, 딥러닝 전문가, 뭐 통계 전문가, 뭐 디자인 전문가 이런 식으로 그 각 분야의 인제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뭔가를 이제 했 때 뭔가 이제 혁신적인 게 나올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제 그런 것에 이제 비유해서 랜덤 포레스트의 성능을 생각해 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제 다 했던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앙상블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 그중에서도 인제
그레디언트 부스팅 회귀 트리로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앙상블 기법은 기계학습에서 널리 사용되는 강력한 방법 중 하나로 여러 기계학습 모델을 결합하여 단일 모델보다 우수한 예측 성능을 달성합니다. 이 방법은 다양한 모델의 결과를 적절하게 조합하여 과적합을 줄이고 모델의 일반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앙상블 모델은 주로 분류와 회귀 문제에서 활용됩니다. 앙상블 기법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배깅은 데이터셋을 복원 추출하는 부트스트랩 샘플링을 사용하여 각기 다른 모델을 훈련시키고 그 결과를 평균화하거나 다수결 투표로 최종 예측을 결정합니다. 랜덤 포레스트가 이 방법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부스팅은 약한 학습기를 순차적으로 훈련시켜 강한 학습기를 만드는 기법으로 각 모델은 이전 모델의 오차에 집중하여 학습하고 그 결과를 가중 평균하여 최종 예측을 수행합니다. 에이다 부스트와 그레디언트 부스팅이 대표적입니다. 스태킹은 여러 다른 모델을 훈련시키고 그 예측 결과를 새로운 모델, 소위 메타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하여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모델 간의 상호 보완적인 성능을 이용하여 예측 성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보팅, 즉 투표 방식은 서로 다른 알고리즘을 사용한 여러 모델의 예측을 결합하는 방법으로 다수결 투표 또는 가중 평균을 통해 최종 예측을 수행합니다. 앙상블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단일 모델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우수한 예측 성능을 얻을 수 있으며 다양한 데이터와 문제 상황에 유용하게 적용됩니다. 이 기법들은 데이터 과학 및 기계 학습 분야에서 강력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부트스트랩 애그리게이팅이라고 하는 이제 용어를 줄여서 이제 배깅이라고 하는데 요거랑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죠? 스펠링이 많이 다르죠. 배깅은 이게 싹싹 비는 거죠. 제발 성능 좀 내주세요. 뭐 이런 그거 아니에요. 이제 부트스트랩 샘플링을 한 것을 여러 개를 조합한다. 애그리게이트가 이제 조합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부트스트랩 샘플링으로 서로 다른 데이터 집합을 경험한 모형들의 결과를 조합한다. 말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뭐 그냥 배깅이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죠? 요 배깅 비는 싹싹 비는 거 이제 배깅 아니고요. 그죠? 이 부스팅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 에이다 부스트 요게 이제 어댑티브 부스팅인데 이게 이제 원조고 1990년인가? 아마 이제 그랬던 것 같고 그거를 이제 기반으로 이제 좀 그 수학적으로 안정화시킨 게 이제 그레디언트 부스팅. 요 스태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페이스북의 모 회사가 이제 메타가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지주 회사 이런 느낌이 메타 모델인 거예요. 금융 이제 회사들이 이제 여러 개 있고 그 금융 지주 회사가 있잖아요. 그죠?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메타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그 니네들 뭐 계열사들이 알아서 해.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 계열사들이 할 수 있는 건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나온 출력들을 다시 한번 얘가 처리하는 요런 이제 그 방식입니다. 그렇고 그렇게 뭐 잘 사용되진 않아요. 뭐 하여튼 이제 있긴 있고 그리고 이제 요 투표 방식인데 여기서도 투표하지 않았냐? 다 해요. 다 하는데 이제 이런 그 뭐 부트스트랩이라든지 부스팅이라든지 이런 기법을 그냥 전혀 쓰지 않고 정말 그 서로 다른 모형들을 그냥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KNN 요거 인제 쓰고 또 인제 선형 모형 쓰고 그리고 뭐 결정 트리 쓰고 서포트 벡터 머신 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 가지고 그냥 알고리즘들을 다 다른 거한테 그냥 쭉 이제 두루 물어보는 거예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요. 이때 배깅을 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배깅과 뭐 부스팅이나 이런 걸 다 쓸 수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요런 그 화려한 기법들 넣지 않고 그냥 쭉 물어보고 다수결이나 인제 그 뭐 평균 같은 걸 이제 내는 이런 방식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잘 안 쓰고
주요한 방법 중에 이제 다른 방식은 이제 부스팅 기법입니다. 부스팅은 기계학습에서 앙상블 방법론의 한 형태로 여러 약한 학습기를 순차적으로 결합해 강한 학습기를 만드는 기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각 학습기는 이전 학습기가 잘못 예측한 샘플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받으며 학습하고, 오류율이 낮은 학습기는 최종 예측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스팅 기법은 컨베이어 벨트 공정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공정에서 각 작업자는 특정 작업을 수행하여 제품을 다음 단계로 넘기기 전에 그 품질을 높입니다. 이들 각각의 작업자는 자신의 역할에서는 숙련되어 있지만 전체 제품을 혼자 완성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런 모습은 부스팅에서의 약한 학습기와 유사합니다. 각 약한 학습기는 특정 데이터 패턴이나 특징을 학습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혼자서 전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각 작업자의 숙련도가 서로 다른 작업 단계에서의 품질을 결정하는 것처럼, 부스팅에서 각 약한 학습기의 효과도 모델의 전체 성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부스팅 과정에서는 이러한 각 학습기가 더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연결되고, 이전 학습기가 강화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점차 강한 학습기로 발전합니다. 특히 각 작업자가 불완전한 제품을 다음 단계로 넘기기 전에 오류나 결함을 발견하고 수정하는 과정은 부스팅에서 각 학습기가 이전 학습기가 잘못 분류한 샘플들에 더 큰 가중치를 두고 학습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이는 각 작업자가 다음 작업자에게 더 나은 품질의 반제품을 넘겨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같이, 부스팅 모델에서도 각 학습 단계가 모델의 정확성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이런 비유를 통해 부스팅의 순차적 학습 과정과 각 약한 학습기가 전체 모델에 미치는 영향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각 학습기의 중요성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요 부분은 이제 그레디언트 부스팅 알고리즘을 이제 쓰면서 설명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주요 지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뭔가? 사이클론의 앙상블, 아까 이제 말한 이제 배깅이라고 이제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고요. 그레디언트 부스팅 클래시파이어와 리그레서를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캔서는 선형 모형이 너무 잘해요. 그런 경우에 이거는 결정 트리를 그냥 고려할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는데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할게요. 그래서 이제 캔서 부스트라고 이제 뭐 만약에 이제 붙인다면 이렇게 이제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선형 모형이 99점까지 이제 냈던 그런 걸 이제 보시면 나쁘진 않지만 뭐 결정 트리를 쓸 만한 이유가 별로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랜덤 포레스트와는 다르게 그레디언트 부스팅은 이 강하게 깊이를 제한하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보스턴 데이터에서 어떻게 이제 수행이 될 건지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같은 조건으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슷합니다. 서로 이제 랜덤 포레스트랑 그레디언트가 이제 비슷한 편인데 그 역시나 이제 튜닝을 조금 해봐야 되고요. 이제 보시면 맥스 뎁스 이제 3으로 이제 강력하게 제한한다는 점이 이제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왜 컨베이어 벨트에 이제 비유를 했는가 라고 하는 점을 이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맥스 뎁스를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표현력을 제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컨베이어 벨트에 예를 들어서 뭐 초절, 중절, 고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를 해 볼게요. 맥스 뎁스 이제 제한이 없는 건 이제 전문가죠, 전문가. 뭐 장인 뭐 이런 거. 근데 컨베이어 벨트 공정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교육 수준이 장인들을 컨베이어 벨트에 놓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명품 가방 이런 거는 뭐 뭐 이렇게 쪼끔 뭐 그 보수를 해야 되면 "아 이게 프랑스에 가야 돼서요 고객님." 뭐 이러고 막 거기 가서 막 6 개월 기다리셔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그 해에 생산된 가죽의 번호를 찾아서 이 해당 제품의 그 가죽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연도의 그 가죽을 찾은 다음에 장인께서 그거를 지금 이제 많은 이제 큐가 있고 이제 그 큐를 이제 한 땀 한 땀 이제 해결해 나가면서 뭐 하시기 때문에 뭐 6 개월이 걸립니다. 그게 이제 장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명품은 뭐 그렇다 쳐. 근데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화를 내겠죠. 그리고 20 세기에 헨리 포드의 컨베이어 벨트 공정이 만들어진 이유도 그렇잖아요. 이제 예전에는 이 자동차 뭐 기술 장인들이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뻑하면 막 "어 안 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 "아 너 너무 힘든데?" 뭐 이렇게 "나 퇴근해야 되겠어." 이렇게 해 버리니까 원하는 만큼 이제 빨리 못 나오니까. 그래서 인제 헨리 포드가 이제 당시에 이 컨베이어 벨트 방식을 이제 고안을 해 가지고 "너는 그냥 나사만 조여. 너는 그냥 바퀴만 껴." 이렇게 해도 전체적으로 뭔가 이 공정을 거치면 짜란하고 이제 복잡한 게 나오는 그런 걸 이제 보장하는 게 컨베이어 벨트 방식이잖아요. 그거에 아마 착안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 부스팅 기법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깊이 제한을 이제 강력하게 이제 주는 겁니다. 왜? 결정 트리가 깊이 제한을 내버려 두면 깊이 제한을 안 하면 막 지 맘대로 막 잡티 잡느라고 극도의 A형 처럼 이제 동작하는 거죠. 막 요새는 혈액형으로 말 안 하나? MBTI로 얘기하죠. 그죠? 뭐에 대항하는지 모르겠는데 그죠? 둘 다 고정관념이죠. MBTI의 재현율은 60% 이하다. 그죠? 자기가 되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이제 소망이 반영이 된 거지 진짜 자기 자신이 T인가 I인가. 재현율이 그렇게 높지 않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말해도 상처받지 마시고요. 뭐라고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 하여튼 그렇고 인제 이 맥스뎁스 같은 경우에 인제 강력하게 이제 제한을 주는데 그러면 개별적인 것들은 언더핏이 발생합니다. 근데 '오버핏을 잡자고 언더핏을 내는 게 맞느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버하지 말고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만 하고 다른 부분은 넘기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혼자 다 맡겨 놓으면 결정 트리가 막 잡티 잡느라고 시간을 많이 낭비하니까 그냥 3 정도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근데 나머지 부분은 다 못했어요. 어떡하지요?" 막 이러면은 "아 넘겨, 넘겨. 넘겨." 그러면 인제 두 번째는 첫 번째 게 해결했던 부분을 자기가 다시 나사 이미 조였는데 그걸 다시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자기가 인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요 부분은 다시 고민할 필요가 없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넘기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공정이 점점점점점점 이제 진행이 되면 맨 마지막에 결정 트리는 거의 대부분 문제가 해결된 상태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기한테 남은 거는 '아 여기서 그냥 바퀴만 끼면 자동차가 삐링 완성되겠네?' 거의 이제 완성이 돼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인 모형들은 각자 할 수 있을 만큼만으로 이제 제한을 주는 것이 이제 부스팅 기법의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인제 결과적으로 이제 보시면 그냥 "뭐가 좋냐?"라고 물어보시면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방법론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와 인제 종종 같이 인제 사용이 되고 랜덤 포레스트로도 해 보시고 그레디언트 부스팅으로 이제 해 보실 만한 이제 가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뭘 골라야 돼? 성능이 잘 나오는 걸 골라야 되겠죠. 어느 게 잘 나와? 그런 게 정해져 있다면 아까 결정 트리처럼 말씀드렸겠죠. "아 이거 쓸 필요 없습니다. 랜덤 포레스트 쓰지 마시고 뭐 그레디언트 부스팅 그냥 쓰시면 그냥 끝판왕입니다." 이렇게 인제 말씀드리겠죠.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이 그레디언트 부스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랑받는 알고리즘이고, 그래서 XG 부스트라고 하는 거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얘를 위해서 얘만 너무 좋아. 얘가 너무 좋아 갖고 얘에 대해서만 소프트웨어를 따로 만든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애용하는 알고리즘이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짐작해 보신다면, 이제 아주 중요한 알고리즘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부스팅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 드렸고, 우리의 이제 마지막 논의는 군집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집이 무엇인지 소개를 이제 드리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어떤 가치를 지니는가, 현재까지 우리가 해왔던 데이터셋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보스턴 데이터셋에 한번 적용해 보는 걸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군집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점을 이제 확인드리면서 가겠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3 장의 요 마지막에 있어요, 군집. 요 차원 촉수는 그냥 그래프 용도입니다. 시각화. 그래서 인제 고차원의 그래프를 눈으로 보고 싶을 때 2 차원으로 줄이는 방법, 이런 건데요. 그래서 인제 보조적인 이제 수단이고, 뭐 실제로 성능을 내는 데 사용하시기보다는 그냥 '보조적인 수단이다.' 이렇게 인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 그럼 인제 3 장의 인제 3.5 절 이제 군집을 같이 인제 살펴보겠습니다. 237 페이지. 그러면 이거는 뭐 구구절절 설명드리기보다는 요 예시를 한번 해 보시면 그냥 '아.' 이런 거예요. 한번 해 보실까요? 그래서 사이클런의 데이터 세트에서 make로 시작하는 거를 이제 해 볼게요. 이 make로 시작하는 거는 진짜 데이터 셋은 아니고 그냥 인위적인 이제 데이터 셋이에요. 그래서 인제 x, y 인제 타겟 값 있고, n 샘플즈 여기서 몇 개로 했죠? n 샘플즈 make 블랍스 n 샘플즈 지정 하나 안 하고 랜덤 스테이트 1로 했네요. 그냥 교재랑 똑같이 할게요. 랜덤 스테이트 1 이렇게 이제 해 가지고 이제 만들었고, 그럼 인제 x랑 이제 y의 쉐입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100 개씩 요렇게 이제 생겼어요. 그죠? 그러면 인제 여기에 대해서 스캐터를 하는데, 일단은 인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보겠습니다. 이건 뭐 교재에서 인제 보시는 그림이랑 이제 동일한데요. 같이 인제 보겠습니다. 요렇게 인제 보시면 요 C를 이제 잠시 인제 제외하고 그냥 이제 색상 없이 먼저 한번 출력을 해 볼게요. 그냥 색상 없이 먼저 한번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로 해 보셔야 되니까 잠시 확인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되시는 대로 알려 주세요. 간단한 거죠. 근데 인제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실습을 하셔야 되니까 확인을 이제 해 봤고요.
그러면 군집의 가치가 무엇이냐는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은 이제 Y가 있는데 보통 군집을 고민하실 때는 이런 게 인제 없는 상황을 이제 고민하는 겁니다. 근데 인제 2 차원 데이터라서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시각화가 이제 손쉽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분류가 안 되어 있다면 이걸 보고서 우리는 어떤 것들이 같은 그룹인가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이런 통찰에 공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비슷한 그룹들 아닐까?' 그죠? 근데 대략적으로 우리가 그건 알겠는데 '아 오케이. 잘 봤구만. 자 인제 여기다가 레이블을 달아 줘. 얘는 0 번, 얘는 1 번, 얘는 2 번.'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디지털 시대의 인연 눈깔 붙이기라고 부릅니다. 레이블링이죠. 레이블링. 할 수는 있어요. 근데 100 개, 1000 개, 100만 개 하는 거는 하고 싶지 않거나 사실상 하기 어려운 일들이 될 수 있어요. 뭐 대강 이걸 내가 다 해야 되네. 그죠? 요거 일일이 찾아 가지고 레이블링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쳐버리지. 그죠? 그럴 때 이제 구원투수가 뭐냐?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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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 하고 이제 사이클런에서 이제 클러스터를 이제 딱 데려와 갖고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이제 데려오는 거예요. Y 인제 없다고 치는 거예요. 없다. 없다 이렇게. Y 이제 모른다고 이제 할게요. 근데 알아야 되는 상황이야. 혹은 대강 짐작은 해야 돼요. 그래서 인제 이 K민즈한테 군집이 아마 3개 정도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인제 알려주고 그걸 이제 찾으라고 이제 해 줍니다. 근데 인제 여기에 보시면 이 K민즈가 이렇게 인제 찾아요. 근데 지금까지와 이제 가장 다른 점이 뭐냐면 데이터만 경험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비지도 unsupervised라고 합니다. 정답을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도 몰라. 내가 모르니까 너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 그잖아요. 그러면 인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K민즈한테 그 정답을 어차피 몰라요. 정답을 인제 어차피 모르니까 그냥 뭐 "네 생각에 Y를 한번 내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인제 그 Y가 인제 의미가 있는가 이걸 이제 한번 해 볼게요. 쉼표가 하나 빠졌죠. 이렇게 인제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답일 것을 이 K민즈가 재현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군집 알고리즘을 그 비지도 학습 이제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서 인제 종종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인제 무슨 말인가면 이 보스턴 데이터 같은 경우를 한번 이제 생각을 해 보시면 이 보스턴 데이터가 있는데 얘네가 뭐 도대체 상업 지역이 이제 강한 지역이 있는 건지 뭐 비싼 동네가 있는 건지 이런 거를 지금 분리가 전혀 안 돼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인제 K민즈한테 이제 클러스터를 처음엔 한 2개 정도 찾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가 2개 찾으라면 얘는 2개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제 요 밸류 카운트를 이렇게 해 보면서 보는 거예요. 어 한 3대 1에 가까운 비율로 뭔가 인제 그룹을 이제 찾았거든요. 그러면은 인제 이 그룹들이 왜 이렇게 이런 군집 알고리즘에서 다르게 나왔을까를 우리가 인제 분석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3대 1 이면 이거는 찰스강은 아닐 겁니다. 걔는 뭐 한 12대 1 이었나?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인제 처음에는 인제 이 클러스터를 이제 2개를 줘 가지고 혹시 인제 여기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 뭐
전체가 한 500여 개 정도 이제 샘플인데 400여 개 정도가 400여 개 후반 중후반 정도가 이제 있고 한 50여 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요거 이상치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의심을 하면서 이제 좁혀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어, 막연하니까 이런 군집 알고리즘을 써서 얘네들이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획득하고 난 다음에 요 각각의 군집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평균을 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수집을 해야 돼요. 즉, 이렇게 이제 해보고 나서 이 보스턴 이제 프레임이 이제 이렇게 이제 있는데 예를 들자면 여기서 이제 그룹 바이 같은 거를 이제 수행을 해서 y를 가지고서 평균을 이제 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보스턴 프레임의 그룹 바이에서 그룹 파이가 됐죠. 그룹 바이의 평균을 이렇게 이제 내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이거를 이제 보면은 이 군집이 예를 들어서 0번 같은 경우에는 크라임이 되게 낮아요. 그건 우리가 몰랐던 거잖아요. 근데 1번 그룹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소수인데 범죄율이 너무 높아. 왜지? 그죠? 그게 이 ZN이라고 하는 것과 뭐 상당히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죠? 보시면 텍스도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뭔가 다른 점들이 꽤 있습니다. 그냥 비슷한 점도 있고. 근데 찰스강 인접도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전혀 상관이 없는데 크라임이 다르고 이 ZN이라고 하는 게 다르고 인더스트리가 많이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애초에 이 데이터에 삽입되어 있지 않은 그런 이제 통계적인 통찰인데 이 K민즈를 한번 해보니까는 이게 뭔가 많이 다르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다른 지역들을 과연 합쳐서 동시에 그 같은 모델에다가 집어넣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것도 이제 평가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군집을 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으로 마무리 말씀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우리는 34시간 동안 교재에서 이제 제시하는 것들을 이제 현재 주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첫날은 이제 소개에서부터 시작해서 지도학습 알고리즘들 살펴봤고요. 여기서 이제 신경망 계열들은 여기서 이제 논의하지 않았고, 만약에 이제 필요하신 경우에는 신경망 이제 딥러닝과 신경망 이런 것들은 이제 별도의 과정에서 살펴보고 있고, 그 내용이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먼저 궁금하시면 아까 이제 안내드린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보셔도 되고, 혹은 이제 조직에서 지원을 하신다면 이제 오셔서 같이 얘기해 보시는 것도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3장에서 스케일 조정의 이제 효과가 여러 알고리즘들에서 상당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내용이라서요. 그리고 마지막에 군집은 요 3.4절하고 3.5절은 참고가 될지도 모른다. 이 정도로 이제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요 4장에서는 이제 다항식 뭐 특성공학 이런 것들인데 나머지는 약간 잡다구리한 것들이었고 범주형 변수는 이제 조금 얘기를 못해서 아쉽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5장의 모델 평가 이제 성능 향상, 교차 검증 중요하죠. 그리드 서치 중요하죠. 평가 지표는 그냥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다. 이런 점이었고요. 그리고 6장의 알고리즘 체인과 파이프라인은 이제 우리가 지속적으로 잘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모든 걸 사사시 본 건 아니지만 중요도를 반영해서 전반적으로 기계학습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같이 노력해 봤습니다. 하시고자 하는 일에 참고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이제 뭐 딥러닝이나 이런 데서 기회가 된다면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잘 보내시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